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각막의 해부와 생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생리학 시간에서도 보면은 제 첫 장이 이 안구의 어떤 구조 생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대부분의 과목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눈의 구조 기능들이기 때문에 공통분모로 이제 이 안구의 구조, 생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조금씩 다루고 있어요, 보통. 근데 오늘은 이제 이 안구의 구조에 있어서도 이 컨택트 렌즈랑 바로 맞닿게 되는 이 각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맞닿아져 있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좀 더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 각막을 조금 더 세밀하게 뜯어가지고 그 부분마다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컨택트 렌즈학 시간에서는 이제 각막에 관해서 그리고 또 컨택트 렌즈랑 맞닿는 눈물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각막의 해부와 생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제가 여기 내용상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각막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부학적 구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제 피팅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렌즈를 갖다가 우리 눈 각막에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피팅을 하잖아요. 자, 피팅을 할 때 이 각막의 크기 모양이 어떤지를 알아야지만이 적절한 렌즈의 형태를 선택을 해서 잘 맞춰서 피팅을 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전혀 사이즈가 다르다. 각막의 형태와 전혀 무관한 좀 뭐 너무 크거나 혹은 너무 작거나 이런 렌즈 사이즈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착용감도 나쁠 것이고 그리고 교정 역시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해부학적 구조에 만족하는 렌즈를 선택하기 위해서 각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생리학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각막은 어떻게 생겼죠? 가로랑 세로랑 비교를 하면 가로가 조금 더 긴 그리고 가로는 보통 한 11.8mm, 세로는 10.6mm라고도 얘기하고 10.7mm라고도 얘기하고 약간 수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로가 좀 더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가로로 찌그러진 이러한 형태로 생겼고요. 그리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보다 두꺼워지는 오목 메니스커스형으로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컨택트 렌즈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렌즈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선 이제 기본이 된 소프트 컨택트 렌즈 말랑말랑한 거 있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착용하게 되는 이 렌즈의 직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각막을 다 덮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덮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각막은 어때요? 투명하죠? 그죠? 자, 각막은 투명한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 사람마다 이 각막의 크기가 또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이 투명한 각막을 측정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측정하지 못해요. 그죠? 투명하기 때문에 측정은 불가하고요. 그래서 이 각막의 크기를 대신해서 우리가 측정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홍채예요. 홍채. 홍채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자리 라인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홍채 직경을 측정함으로써 각막의 직경을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홍채 직경보다 각막의 직경은 한 1에서 3mm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의 홍채 직경도 다 다를 테니까 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홍채 직경이라고 해서 가시 홍채 직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시 홍채 직경 여기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플러스 1에서 3mm 그래서 평균 2mm 정도를 더한 값을 각막의 직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컨택트 렌즈 전체 직경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각막의 외형은 컨택트 렌즈 피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어떤 요소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때 각막의 직경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각막의 직경을 대신할 수 있는 가시홍채 직경, 눈으로 보여지는 이 홍채 직경을 갖다가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HVID 호리존탈 비저블 아이리스 다이아메타 해가지고 이 홍채에 있어서도 가로 직경이 있죠. 이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측정해가지고 여기에서 각막이 한 1에서 3mm가 더 크니까 요걸 가지고 콘택트 렌즈 전체 직경에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시홍채 직경은 일반적으로 10에서 한 13.5mm 정도 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눈의 예를 한번 보게 되면 몇 mm죠? 가시홍채 직경이 여기에서 보게 되면 12mm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각막은 여기에서 1에서 3mm 정도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소프트 컨택트 렌즈 직경을 선택을 할 때는 이제 가시홍채 직경이 12mm 쟀죠. 여기에다가 2mm 더해서 컨택트 렌즈 전체 직경을 한 14mm로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전체 직경 값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각막은요, 여러분들 이제 동그랗잖아요.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죠? 구형이잖아요. 근데 이 정확하게 구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냐면 이제 중심이 각막에 있어서 중심은 조금 곡률이 좀 스티프한 형태고 주변부로 갈수록 이렇게 평평해지는 비구면을 띄고 있어요. 구면이라고 하면은 전체의 곡률값이 다 하나로 똑같은 형태인 이제 요런 이제 눈이 요런 게 이제 구면이지만 실제 우리 각막은 비구면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평평해지는 이런 비구면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각막의 이러한 형상을 고려를 해서 렌즈들도 비구면의 어떤 형태로 곡률 변화 값을 이 각막에 가능하면 맞출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고려 사항들이 많아지면 제조하는데도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 각막의 형태를 갖다가 모두 고려한 형태로 만들지는 못하고 이제 커브 자체를 하나의 커브가 아니라 뭐 이중 커브, 삼중 커브 이런 식으로 커브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가지고 만들고는 있어요. 왜? 각막의 형태에 좀 더 잘 맞는 컨택트 렌즈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각막은 실제 이제 중심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평평해지는 비구면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렌즈를 피팅을 할 때요. 각막의 형태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마다의 곡률 반경, 각막의 곡률 반경 값을 측정을 하죠. 그때 이용하게 되는 기계들이 이제 우리 학교에도 있는 케라토메타 각막 곡률계 있죠. 여러분들 아직 실습을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요걸 통해서도 여러분들 각막의 수평과 수직에 있어서의 곡률 반경 값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컨택트 렌즈를 선택할 때 어떤 정보들을 갖다가 제공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이제 좋은 것은 지금 옆에 보고 계신 비디오 케라토그래피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엔 딱 찍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막의 어떤 등고선 형태의 모습, 지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한눈에 봐도 이제 각막이 어떤 형태로 생겼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요 그림에서는 요 그림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지도를 갖다가 여러분들 볼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각막의 이제 그 지형도이고, 지금 옆에 있는 것은 보면 이제 여기 빨간색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솟아오른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각막 자체가 여기가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솟아오른 그런 이제 상태다. 그래서 지금 이 환자의 각막은 그 원추 각막 있죠. 원추 각막 앞쪽으로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런 각막을 갖다가 이 비디오 그 케라토그래피로 찍은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파란색이잖아요. 굉장히 납작하다라는 뜻이에요. 파란색은 좀 납작하고 빨간색은 붉은색으로 올수록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보인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각막 교정술을 한, 그래서 이제 각막을 깎아내서 평평한 그런 이제 환자의 눈을 갖다 찍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대부분 이 비디오그래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근데 컨택트 렌즈를 피팅할 때 굳이 여기까지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좋죠.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중심이랑 주변부에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곡률 변화 값을 갖다가 다 그림과 함께 수치도 다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하지만 사실 컨택트 렌즈 피팅할 때 여기까지 이렇게 막 아주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각막 형태 검사를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해 볼 기계는 이 케라토메타인데, 케라토메타 같은 경우에 아까 수평과 수직의 곡률 변경 값을 측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기계 같은 경우에는 각막에 있어가지고 이 중심부 3mm에 한해서만 측정을 해서 이 3mm에 있어서의 곡률 반경 값이 전체를 대신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면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보고 이제 피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피팅할 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유용하게 이용이 되는 기기이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각막에 잘 이렇게 맞출 수 있게끔 형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측정을 해야 피팅이 잘 돼서 편안하고 착용감도 좋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검사 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막의 조직학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그림? 자, 각막은 총 이제 몇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그쵸? 너무 많이 했죠?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이제 외층, 가장 바깥쪽이 에피세리움, 상피가 되겠죠. 그죠? 상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피가 변해서 만들어진 보호막이 있고요. 그죠? 보호막이 있고. 그리고 각막 전체에 있어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스트로마, 실질, 기질 부분이 있죠. 기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데스맨막, 내피 부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데스맨막이 있고요. 그리고 각막의 함수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엔도세리움, 내피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층 한 층 그 기능들을 갖다가 조금 세분화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각막 상피인데요. 각막 상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 상피도 구성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쪽에 상피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상피가 총 요것도 한 5개에서 6개의 층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고 맨 아래쪽, 그러니까 보호막이랑 맞닿아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기저층이 되겠죠.
그죠? 기저층은 한 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쪽에 약간 조금 넓어지는 여기 이 부분 있죠? 이게 중간층인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날개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익상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거는 두 개에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일 넓적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요거 있잖아요. 이게 표층이고, 역시 표층 역시 두 개에서 세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각막 상피도, 이 상피에서도 2층을 나누어서 살펴보게 되면 총 5개에서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체에 있어서 이제 실질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이 상피가 제일 두껍죠. 그래서 거의 90%, 10% 이렇게 해서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각막 상피는 재생을 하잖아요. 그죠? 재생할 때 얼마 걸린다 그랬죠?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이 재생을 하는데 계속 각막 상피는 탈락을 하고 재생을 하고 탈락하고 재생하고 이걸 갖다 반복적으로 하면서 지금과 같은 이런 규칙적인 구조를 갖다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탈락과 이제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처음에 이 이제 윤부에 있는 체세포, 윤부의 부분 체세포가 이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 기저층 에 있는 원주 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지고 얘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형태 변화가 있는 거죠.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그러면서 날개 모양으로 변했다가 더 넓어지는 이게 평평한 모양으로 바뀌었다가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체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또 생성이 되고, 기저세포, 원주세포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날개세포로 변화해서 또 평평세포로 변화한 다음에 탈락을 하고, 또 제세포 분열에 또 생성이 돼서 탈락. 이게 일주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 원래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적인 이제 반복적인 탈락과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완전성이 유지돼야지만이 규칙적인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이 얘가 하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있잖아요. 이 누에게 유출입을 담당하는 거, 이 이제 기능 자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 각막 상피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반투과성 장벽이에요. 반투과성 장벽은 뭐냐면 필요로 하는 것만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필요하지 않는, 들어와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물질 같은 것은 눈 안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막아주고요. 그러면서 안내 조직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 성분에 있어서도 물이나 이온 성분에 있어서도 이제 크기가 이제 특정 크기 이상으로 큰 거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요한 정도의 수분만 또 유입을 하고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어떤 반투과성 장벽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각막 상피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피에 있어서 이제 어떤 상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기능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수분 유입이 좀 더 잘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규칙적인 어떤 구조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져야지만이 장벽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피에 만약에 상처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이 규칙적인 구조가 깨지면서 장벽 역할 자체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수분이 유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이 유입이 되면서 필요 없는 양, 그러니까 원래는 한 78% 정도의 함수율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되는데 그 이상의 수분이 유입이 된다. 부종이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 상피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종은 일시적인 부종입니다. 왜요? 얘는 다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회복을 하게 되면은 원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종이 생긴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이고, 이제 그 부분적으로 생기는 국부적인 부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상피에 있어서 상피도 이렇게 층이 이제 5개에서 6개의 층인데 뭐 상처를 입었다. 근데 뭐 겉에 있는 한두 개의 층이 어떤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한 24시간 안에 회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시간이 뭐 2, 3일에서 뭐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선적으로는 아주 뭐 가벼운 상처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주변에 있는 세포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손상 부위를 메꿔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제 그 메꿔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또 손상된 세포를 또 메꾸기 위해서 또 세포 분열을 또 하기도 하고요. 혹은 아니면은 이제 원래 해야 되는 이 모든 원래 이제 과정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과정들이 이렇게 돌면서 세포 자체를 갖다 원래의 이제 완전한 상태로 만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이제 규칙적인 구조를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 각막 상피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재생이 되다 보니까 재생이 될 때까지 뭐 일시적인 부종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사라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주일 정도 재생 기간이 걸린다. 이렇게 각막 상피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부분은 이제 보호막인데요. 이제 보호막에 앞서가지고 같이 하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상피 바로 가장 아래쪽이면서 보호막이랑 이렇게 맞닿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바닥판 기저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바닥판 기저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피에 있어서 기저세포 있잖아요. 상피의 가장 아래쪽에 있었었던 기저세포 있죠. 이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탄력성이 크고 이제 역할이 뭐냐면 이 각막 상피를 딱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아래쪽에 보호막 뭐 아래쪽 그 실질과 이렇게 이제 붙을 수 있도록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바닥판 기저막이고요. 그리고 이 막은요, 역시 재생이 되는데 한 1개월 정도 걸려요. 1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제 요 막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각막 미란, 상피 미란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 각막 상피가 계속 떨어져 나가는 이 미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부나 점막 표층이 계속 결손되는 것을 이제 미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이제 바깥쪽에 있는 피부, 점막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결손되는 것을 미란이라고 하는데, 이 각막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왜 발생을 하는가 하면, 각막에 상처를 입었어요. 각막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제 각막 상피에 있어서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이 상피 부분이 뭐 아주 가볍게 입을 수도 있고 그럼 빨리 재생이 될 텐데 아주 깊숙하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상처를 입는데 이 이제 바닥판까지 그러니까 상피 아주 깊숙한 곳까지 상처를 입은 것이죠. 자, 이렇게 됐었을 때 이 기저막 역시도 재생이 되고 위에 있는 상피 부분도 재생이 된데 이제 재생되는 기간이 다르잖아요. 위에는 일주일 정도면은 충분히 재생이 되지만 이 기저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걸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얘가 재생이 되는 동안에 이 위에 있는 이 상피들은 이제 금방금방 재생이 될 텐데, 이 기저막 자체가 이 위에 있는 상피를 갖다가 딱 붙잡아주는, 고정을 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막인데, 얘가 제대로 재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쪽만 계속 재생이 돼서 생성이 되다 보면은 제대로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얘가 완벽하게 다 재생이 될 때까지는 제대로 붙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각막 상피가 계속 보호막에 달라붙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이것을 각막 미란이라고 합니다. 상피 미란이라고도 하고요. 아무래도 또 각막에는 이제 지각신경이 많다 보니까 통증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각막 미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심한 통증, 눈부심, 그죠? 이게 완벽하게 각막 상피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평활한 어떤 광학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부심, 시력 크림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되고 재발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처치할 때 이제 보호용 렌즈 있잖아요. 컨택트 렌즈 이렇게 꽉 눌러주는 거예요. 각막을 눌러줘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붙을 수 있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처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 상피 가장 아래쪽이면서 보호막이랑 이렇게 이제 맞닿아 있는 이 부분 바닥판 기저막이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래쪽에 보호막이 있죠. 이 보호막은 상피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요. 세포가 없습니다. 이 보호막 역시도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균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보호막은 재생이 안 되죠. 그래서 손상 시 반응을 남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정 난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질 한번 보실게요. 자, 지금 실질 부분은 이 부분이죠.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각막 전체에 있어서 90%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실질 기질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각막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한 5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실질을 구성하는 섬유는 이제 그 콜라겐 섬유예요. 단백질 콜라겐 교원 섬유인데요. 이게 규칙적으로 이것도 배열이 되어 있죠. 형태가 판상인데 이 판상이 서로 직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직교를 한다는 게 이 판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직교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00개에서 250개의 그 콜라겐 섬유 자체도 이제 다 규칙적으로 생겼고 얘가 판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판 자체도 또 일정한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규칙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각막이 투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고 여기 보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실질이 이 상피나 그리고 내피에서 들어오는 수분을 갖다가 실제 이렇게 머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뭐 각막 상피나 내피가 수분 유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장벽 기능을 해주는 곳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수분이 유입된다는 것은 이 실질에 필요 이상의 수분이 모인다라는 것이고 이게 부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이제 구성이 친수성 점액 다당류, 수분과 이제 친한 점액 다당류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과 전해질과 반응을 해서 각막을 함수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이제 친수성 점액 다당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분이 모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필요 이상의 수분이 유입이 됐다, 부종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 실질 부분에 수분이 많이 이제 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각막 부종 뭐 많이 들으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삼투압의 평형이 무너져서 실질 내 수분 함량이 증가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각막 부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삼투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농도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수분이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 여기 각막에 있어서 이제 상피 부분도 있고 내피 부분도 있는데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으면은 수분이 요렇게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요렇게도 여기 안에서 요렇게도 유입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만약에 만약에 저농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안쪽이 고농도다면 수분이 유입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바깥쪽이 고농도고 안쪽이 저농도 상태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수분이 또 밖으로 빠져나올 거고, 이 삼투압의 차이에서 이게 일정한
정도의 어떤 함수를 갖다가 유지하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삼투압의 평형이 깨지게 되면은 이 실질 내부에 수분이 유입이 되겠죠. 그죠? 자, 수분이 유입되니 이걸 갖다가 부종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유입이 되는 걸 부종. 자, 그러면 이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원래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이 교원 섬유들이 이 배열 상태가 불규칙한 상태로 변화하게 돼요. 불규칙한 상태, 수분이 유입이 되면서 원래 그 딱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있었었던 그 구조 자체가 수분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한 구조, 배열 상태로 바뀌어버리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망막에 도달하는 빛이 실질 이 내부에서 이 안에서 산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제대로 도달해야 되는데 안 내부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산란이 막 일어나면서 시력이 저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종이 시력 저하로 나타나게 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막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함수 상태랑 관련을 하는 중요하게 관련하는 부분이 또 이 실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